네. 오늘은 제 나름의 좀 신나고 재미있는 또 제 소설을 가져왔는데요. 제목이 포커페이스고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들레르. 그림 그리고 싶은 욕망 중 필경 불행하구나 인간은. 그러나 행복하구나. 욕망에 시달리는 예술가는. 그날 저녁 우리는 부둣가로 갔다. 적당히 회를 먹고 술을 몇 병 마신 이후였다. 산책을 하자고 H는 말했고 나도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아 그렇게 하게 되었다. 그 즈음에 보들레르 책을 읽어서 그랬는지 부둣가에는 어떤 마성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그날 저녁밤은 기억된다. 우리는 이미 적은 것처럼 취했고 마땅한 대화 주제도 없었다. 음악 얘기를 조금 했고 한국의 인디 음악의 조예가 깊은, 아니 조예라는 말보다는 애정이 깊은 H는 시를 암송이라도 하듯 줄줄이 말을 이어갔다. 마침 나도 나이 30을 앞두고 감성이 싱숭생숭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지라 그 이야기들이 흥미로웠다. 내가 어릴 적만 해도 부둣가에는 생활의 장터여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관광객들이나 산책자에겐 불친절한 장소였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부둣가에는 벤치가 있었다. 자연스레 우리는 물가에 걸터앉기는 조금 위험하여 벤치에 앉았다. 그런 눈길을 H가 줬던 것으로 기억한다. 누구의 음악은 어떻고 누구의 음악은 저렇고 하는 H의 말을 나는 라디오처럼 들었다. 저녁이 더부룩해서 마침 머리를 쓰는 경청을 한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음악가나 예술가들은 진짜 혼이 있는 것일까? 그건 모르겠는데요. 너는 매사에 너무 게을러. 사실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죠. 그런 게 없어도 사람들을 홀리는 무엇인가가 존재했으니 그걸 혼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실은 나는 내심 짜증이 났다. 실체가 없는 단어들은 신뢰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날은 술에 쩔어 있었지만 나는 의례적으로 H에게 대답했고 또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저 혼이 무엇이냐에 대한 영혼 없는 대답을 한 것에 조금 미안하기도 했고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아 나는 말을 이었다. 감정이라는 게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간단하게 부르면 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나는 H의 눈을 살폈다. 미간을 찡그리며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못생긴 조각상같이 보였지만 나름의 아우라가 느껴졌다. 심각한 대화는 아니었기에 그 대화는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지워져 있었다. 지워져 있다기보다는 아예 조금의 감정의 미동도 느껴지지 않는 지난날 일이었다. 그냥 샤워나 하면서 노랫말이 떠오를 정도의 대화였다고나 할까. 게다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대화였다. H는 화가였고 그랬기에 영감이니 영혼이니 뮤즈니 하는 말에 민감했을 것이다. 1980년대 즈음부터 그 시절의 대학생들부터 많이들 가기 시작한 유럽 여행을 20대 초반 나도 갔었다. 바티칸 시국의 성 베드로 성당의 압도적인 위용과 로마 시내의 유물과 유적들 정도가 인간의 집념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그것도 오래가지 않아 머릿속에서 휘발되어 버렸고 나는 점점 조그만 것으로 시선이 옮겨졌던 것 같다. 꽃이나 풀 따위는 아니다. 그 조그만 것이란 웃기게도 대화였다. 나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사람 사귀는 것을 더 신중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는 일상이란 것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너무 재미있었다. 남의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그 적성을 살려 나는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했다. 기존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에는 일반 사람들이 찾아가기엔 가격이 비쌌고 부담감이란 문제로 인해 회원의 수가 적어 문을 닫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나름의 스타트업이라면 스타트업으로 생각한 것이 나의 심리상담센터였다. 중국에서는 말을 들어주는 직업도 가진 사람이 있고 한국에서는 어딘가 귀청소로 돈을 받아주는 곳도 있었다. 게다가 영국에서는 외로움에 관계된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장관까지 생겨났다고 들었다. 하긴 그 나라는 기후가 음울하니 그럴 수도. H는 사실 가장 먼저 내 심리상담센터를 찾아온 손님이었다. 손님이자 공동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청소년 때부터 우울을 알아왔고 나와는 축구 동호회에서 서로 호흡이 잘 맞아 말을 튼 사이였다. H가 공동대표인 이유는 사업 구성에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이야기는 친구나 가족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였지만 실제로 저가의 비용을 지불하는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데에는 H 역할이 컸다. 어쩌면 지금까지 인생이 지금 이렇게 흘러온 것이나 나는 굉장히 다행스럽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사실 나는 나에 대한 별 고민이나 고뇌를 하지 않고 살아왔었고 대학도 고만고만한 공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계산에는 밝았지만 술자리나 운동 동아리 생활에서 말수가 너무 적어 길가에 서 있는 전봇대가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곤 했다. 그렇다고 괴로웠던 것은 아니다. 친구들도 그런 내가 재미는 없지만 항상 병풍처럼 술자리에 존재했기를 원했다. 그런 것들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내가 매사에 별 관심 없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분명 친구들의 이야기가 재밌었지만 말이다. 아무튼 내가 재작년부터 그렇게 시작한 사업을 상표 등록까지 해서 본점을 기반으로 몇 개의 분점을 차리게 되었다. 내가 가장 놀랐던 것은 세상에는 나 같은 부류의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많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딱 거기서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았다. 스위스 은행이 그런 이유로 존속해왔던 것이다. 어느 소설의 구절처럼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이다. 아무런 반응도 없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와 같은 부류의 분점의 사장들은 또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의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입사 면접을 본다. 일종의 테스트이다. 나는 꼼꼼히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 관심사,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듣는다. 아마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그랬다지. 공교롭게 나도 내가 직접 사람들을 고른다. 사실 내가 일을 하며 가장 즐거운 때가 이때이다. 새로운 사람들을 내 주관에 따라 선별할 때. 그러면서 나는 지원자들의 반응을 살핀다.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찡그리는가? 얼굴을 찡그리는가? 혹은 미소를 띠거나 웃음을 참지 못하는가? 사실 우리 회사의 이름을 이 소설에서 말해도 상관없겠다. 포커페이스. 나도 좀 후져 보이는 것은 안다. 그렇지만 붙여놓고 보니 이만한 이름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에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직원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은어로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난 내 생애 처음으로 영감이 떠올랐다. 포커페이스만한 회사 이름도 없겠다는 영감 말이다. 내가 놀란 사실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우리 직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꽤나 즐거워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가식 없이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단골이 되었고 말할 거리가 없어도 찾아오곤 했다. 애초부터 나는 이 사업이 성공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떤 손님들은 이야기를 하다 울곤 한다. 그 순간이 가장 내밀한 쾌감을 느끼는 순간이다. 내가 정신이 이상한 것이라 그런 것보다는 결정적 순간. 그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1932년 선보인 결정적 순간 사진집에 타이틀을 붙인 후 이 말은 유행어가 되었다. 결정적 순간이 너무 내밀하고 내가 정신으로 다른 사람의 정신과 교미라도 한 듯 행복감까지 느끼기 때문이다. 경험상 통계를 내보자면 내 예상과는 다르게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이 울고 갔다. 나는 수건을 건네주고 시덥지 않는 말을 꺼내지 않는다. 이것도 기술이라면 기술인 것이다. 그래서 직원을 고를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나는 신중하다. 또 하나 경험상 느낀 것은 우리 사람들은 말을 하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되어버린다. 그것도 우리 가게의 이름이 그렇다. 나는 우리 회사라기보다는 우리 가게라고 생각한다. 포커페이스인 이유이다. 조각상 같은 사람이 앉아 타자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일부러 의중을 떠본다거나 깊은 말들을 절대 유도하지 않도록 나는 직원들에게 교육시킨다. 왜냐하면 이것은 윤리이다. 우리 가게의 윤리. 값을 올리거나 사업을 확장할 생각도 그냥 필요하지 않았다. 속았다거나 배신당한 기분이 든다면 이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한다. 그렇지 않도록 나는 세심하게 가게를 직접 청소하거나 인테리어를 바꾸고 BGM을 고른다. 포인트는 아무래도 BGM이다. 인간에게 어쩌면 가장 특별한 감각을 청각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감정과 사고에 직접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오는 사람들을 한껏 많이 만나고 퇴근하는 길은 장바구니에 음식 재료를 담아오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 한껏 배설한 사람들을 보며 실제 변이라도 배설한 기분을 느끼고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 발걸음이 가볍다. 작년엔가 평소 좋아했던 매체와 인터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었다.
그리고 나는 있는 그대로 거의 모든 것을 쏟아냈다. 그때도 첫 질문이 이랬다. 어떻게 사업 구상을 떠올리게 되었는지요? 그러니까 영감을 묻는 질문인데 그때 나는 평소 관심 있었던 문학가인 필립 로스의 말을 인용했다. 우리는 그저 일하러 갈 뿐이라는, 그러니까 그저 자연스러웠다는 뜻의 말이었다. 그래서 뭐 내가 잘난 대가냐 이런 말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고 살다 보니, 이 말도 문제가 조금 있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다. 이어서 나는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지 뭔지 묻곤 하지요. 그런데 저는 원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못 듣고 몸속 어디엔가 저장시키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계속해서 나는 말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예술가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이게 생업이라고 느꼈을 뿐이에요. 이게 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것을 받아들지 않고 제 몸속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랬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어떤 예술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것이 현대 예술이라고 말할 수도. 그래서 소설가라는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 것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애써 자기 기만과 자기애로 뒤덮인 합리화였을까? 나의 내면의 핵심에는 암흑의 핵심에는 조지프 콜레드의 소설입니다. 이 모든 사업을 성공으로 더욱더 뭔가 있어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이 있었다. 언제인가 어떤 소설가는 우리 직원을 만나고 싶다고 한 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내심 취재를 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예상했겠지만 가로막았다. 비밀의 정의는 두 사람을 넘어선 수의 사람이 알면 비밀이 아닌 것이다. 나도 직원들과 일에 관계된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러자 그 소설가는 나를 찾아왔다. 자신에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그 소설가는 꺼냈다. 나는 한편으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도 그것 또한 안 된다는 말을 건넸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와 그 소설가는 어떤 존재들일까 하는 생각. 나야 뭐 영혼 없는 영혼이지만 그 소설가는 영혼들을 서사로 풀어낼 것이었다. 아주 사회로부터 이질적인 존재들이었다. 사실은 그 말도 꺼냈다. 외로움에 못 이겨서. 마침 퇴근 시간이 되어 난 돌발적인 충동이 생겼다. 그냥 같이 술이나 한잔하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는 별말 없이 술을 마셨다. 둘 다 소주를 빠른 속도로 마시기 시작했다. 근데요 선생님, 네? 보르헤스라는 소설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 몇백 명이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네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기로 해요. 나는 내가 왜 선생인가? 그런 존재인가? 생각할 겨를 없이 대답을 해야 했다. 무슨 칼이요? 그건 너무 섬뜩하지 않나요? 섬뜩하지요. 저희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 마음 사이마다 칼이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생각해보니 그럴듯했다. 역시 소설가란 사람들은 영혼이 있는 것이구나. H의 말이 기억나면서 나에게 드리운 그림자를 난 인식했다. 그리고는 대답했다. 제게는 어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밟아도 원래 검어서 더 이상 검게 되지 않아요. 이어서 말했다. 그런 걸 한번 써주세요, 작가님. 우리는 다시 말없이 술을 마셨고 나는 그날 집에 들어오는 버스 안에서 멍하게 길거리를 쳐다보았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에게 영혼이 이란 어울리지 않았다. 7. 우리들의 불행은 거의 모두 자기 방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던 데서 생긴다. 파스칼. 사실이 그렇다. 괜히 소설가니 뭐니 하는 사람을 만나 내 내면이 어쩌니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고 돌아온 것이다. 어느새 내 마음 한켠에는 내가 가장 진실한 예술가이다 라는 꾀재재한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보들레르라면 주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산문시 고독 중 악령이 황량한 장소에 기꺼이 찾아 출몰하고 살인과 간음의 정신이 적막한 거리에서 멋지게 타오른다는 것은 나도 안다. 그러나 이 고독이 위험한 것은 하는 일 없고 방종한 나머지 그 고독을 정념과 망상으로 가득 채운 혼에게나 해당하리라고 말할 수 있겠다. 병신 같지만 멋있는 말이었다. 그것을 느꼈을 때 나는 갑자기 내 사업을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그러고 싶었다. 보들레르처럼 병신 같지만 멋있게 살고 싶었다. 이런 순간이라면 충동을 따라가야 한다고 언제나 생각해왔다. 그렇다고 막 충동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컵에 물을 차다
컵에 물이 차다 마지막 한 방울에 넘치듯 그렇게 결정이란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 흔적을 남길 것은 남기고 남기지 않아야 될 것은 남기지 않아야겠다고 이 순간 결정했다. 막상 그러고 보니 뭘 해야 할지가 막막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는 너무 많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바닷가의 모래알들같이 해변이라는 기억 속에 쌓여 있었다. 열정이 자질이라는 말이 있다. 사실 그것이 내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라고 또 혼자 스스로를 다독여왔다. 먼저 무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우선 정치인처럼 칩거에 들어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말이야 그때 뭐 했냐면 이라고 말을 줄줄 할 상상을 하며 나는 하나하나 정리를 시작했다. 8. H에게 연락을 했다. H는 놀란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그래도 우리가 부부처럼 이 일을 시작해서 꽤나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해서 좀 그렇다고 말하면서 말이다. 나는 이게 내 인생인 것 같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냐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오지 않았냐고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커피가 소리 없이 식어가고 있었다. 그에 대해 나는 내 지식을 쥐어짜내 이런 말까지 했다. 밈이란 거 아시죠? 도킨스의 밈. 이에요. 저는 이미 밈을 남겼어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유전자의 집합 같은 건데 사회에도 유전자 같은 문화적 유전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식하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할 건데? 계획은 없어요. 그냥 지금은 저번에 소설가를 만났는데 그 소설가가 말하는 소설 한 편쯤 끝냈을 때의 홀가분한 기분이에요. 소설은 인생이 아니야. 그건 그렇죠. 연락이나 가끔 해. 그럼 소주나 한잔 하자고. 술도 끊었어요. 재미없기는. 어쨌든 연락 줘. 네. 인생의 어떤 시기에 사람들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한다. 원래 내가 이해하지 못할 나 자신인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 시기는 앞의 문장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에 관계된 일을 했다고 나는 과거의 나를 정리했다. 그래서 더더욱 예술과 먼 일을 하고 싶어졌다. 문학이처럼 선순환이든 악순환이든 평론가와 작가 사이의 교류가 있는 일도 아니라서 내게는 신문기자나 방송기자만이 세간의 평가를 들을 수 있는 매체였다. 사실 H와도 깊은 유대관계가 있다면 있었겠지만 대학 시절 배운 화학물들, 물, 염화나트륨, 염화수소 따위처럼 환경에 따라 그 결합의 성질이 깨어질 수 있는 관계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진짜 백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9입니다. 알코올에 중독되어 인생의 희미한 끄트머리에 다가가지 않는 이상 백수는 과거의 직업이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겠지만 더 이상 새롭지 못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마저 들었다. 방 안에 누워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라도 들었다. 마치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대하듯이 마치 새로운 생이라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붙잡아 보려는 듯이 어차피 인생은 돌고 돈다 하지. 그래서 지구가 도는 건가? 멍청한 생각을 하니 꽤나 즐겁고 유쾌했다. 그동안 했던 일들, 말들, 썼던 글들이 다 바보같이 느껴지고 하나같이 보잘것없이 느껴졌다. 그렇게 하루를 라면을 끓여 먹고 침대에서 부비적거리며 시간을 축내고 저녁에는 김밥을 사서 먹는 부지런함을 발휘했다. 양치질을 해야 하루의 활용점정이 되듯 그렇게 거울 앞에 자기 전 나는 섰다. 무표정이었다. 사람들의 인생 얘기로 장사를 하다니 갑자기 누군가 귀에 중얼거리며 말하는 환청이 들리는 듯했다. 사람들의 인생으로 장사를 하다니 상자꾼 주제에 저런 나쁜 사람을 봤나. 유약한 내면의 말소리였을까. 거울 앞에서 나는 계속해서 무표정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옛날에는 표정이 없는 사람들은 무심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그들은 수만 가지 얼굴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포커페이스가 아니었다. 상 10번째입니다. 광원에서 비치는 빛이 거울이나 렌즈에 의하여 반사하거나 굴절한 뒤에 다시 모여서 생긴 원래 물체의 형상, 스크린 위에 비추어낼 수 있는 실상과 비추을 수 없는 허상 두 가지가 있다. 나의 상을 깨트리고 나는 한 걸음 뒤로 간 기분이 들었다. 인생에서 앞으로 가는 것이 능사인 줄 알았는데 실은 뒤로 가는 것이 그 진부한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였다. 11. 상 이야기가 나왔으니 나는 윤두서의 자화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그리기 어렵다는 것이 자화상 아닌가.
실은 그리고 별거 없는 것도 자화상 아니던가. 포커페이스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다. 나름 좋은 일을 한 거요. 나는 갑자기 충청도 사투리의 어미를 중얼거렸다. 그런 거요. 잘 될 거요. 이상한 건 말이다. 실제로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 그게 말한 사람에게 힘이 되고는 하는 현상이다. 노발리스였던가. 다른 사람이 믿어주려는 순간 내 신념이 무한한 힘을 얻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그게 실상이라면 실상이랄까. 재미있는 사실은 물체의 형상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실상과 허상. 포커페이스는 허상과 같은 이야기다. 실상은 단지 비춰낼 수 없는 것을 실상이라 하고 허상은 비춰낼 수 없는 것을 허상이라 한다. 둘 다 관념적으로는 존재한다. 또 실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또 어느 것인가? 또 실존이라는 것은 무지개 같은 것이 아니던가. 분명한 것은 데카르트의 말처럼 나는 지금 실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베이스 캠프가 될 터였다. 베이스 캠프에서 나는 떠나가야 했고 그것이 운명이라면 운명일 것이었다. 12.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떠나야 한다. 그런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 생활은 점점 불규칙해졌고 영화를 다운받아 보며 시간을 때웠다.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는 일종의 떠나는 행위였을 수도 있다. 스파르타쿠스나 뉴스룸 롬 같은 미드를 봤다. 히키코모리라고 누군가 내게 말하면 나는 할 말이 없을지도 모른다. 공원에 나가서 뭐라도 심신단련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노인을 만날까봐 두려웠다. 노인을 만나고 그들을 싫어하는 나를 발견한 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일종의 소문이 이웃들에게 도는 것 같기도 했다. 저 사람이 실직을 하고 실성했다는 둥, 아내와 헤어졌다는 둥의 이야기가 도는 듯 했지만 나는 그것을 해명하기에도 애매했다. 그나마 가장 규칙적이었던 습관이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거라도 규칙적으로 하면 내 처지를 알릴 생각을 가지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뭔가 하는 생각에 빠졌다. 그것은 무서운 질문이다. 사람을 우울로 내몰고 간다고 H는 충고하기도 했다. 나는 무엇인가? 겨울에서 봄으로 지나는 계절을 좋아하고 봄에서 겨울,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틈새나 사이랄까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인생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서전을 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무엇인가 되려고 한다. 그것이 종교든 철학이든 정치이든 말이다. 내가 가장 흥미로웠던 인생은 변화하는 삶이었다. 헤라클레이토스도 그렇게 말했다. 오로지 일정한 것은 변화라고. 그 변화는 사실 종잡을 수 없는 것이었다. 13. 불행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서 나는 나에게 가해진 타격을 느끼고 그 직접적인 앞잡이를 보면서도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의 손도 그가 사용한 수단들도 나는 볼 수가 없다. 루소, 고백록.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계절처럼 나는 더디게 변화해 나갔고 루소가 썼다는 고백록이 아닌 잘 알려지지 않은 에세이 한 권을 샀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을 옮겨본다. 계절이 돌고 돌아 그렇게 겨울이 되었다. 그간 움튀었던 싹들은 어느새 모조리 타버린 향의 잿더미 마냥 자취를 감추었다. 계절이 변하는 동안 사람들은 흘러가는 시간에 자신을 빗대어 보곤 했다. 나도 마찬가지의 생을 살았다. 그저 겨울이 되었으니 그 짧다면 짧은 시간에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봄냇가의 물소리, 짙은 연두빛의 색싹을 그리워했다. 실은 그저 동면을 취하듯 감각을 자결이라도 하듯 무디게 해놓고 그리고는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를 일부러 애매하게 맞춰놓은 것처럼 소음을 열심히 들었다. 새벽이면 매일매일 끊임없이 이 잡음을 들어야만 했다. 그것은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마치 암처럼 그것은 나를 잠식해 나갔고 나는 그것에 복종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볼 때 항문에 힘을 주지 못하는 늙은이처럼 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을 사람들은 노화라 말한다. 그리고 머나먼 노화라는 보이지 않는 살인범을 쫓다 보면 죽음이라는 막다른 벽이 놓여져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나뿐만이 아닌 누군가를. 루소도 자연에서 자신을 성찰할 일이 많았던 것 같다. 그것을 너무 심각히 해 정신 착란까지 가기도 했었던 것 같다. 나는 늘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다. 세계와 불화하고 자신과도 싸우며 그러다 결국 착란으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이다. 14.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사람이라 생각했다. 심지어 H와 구분이 되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타인의 내밀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처음에는 몰랐다. H의 눈빛을 기억한다. 그가 뭐 죽었다거나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은 아니다. 단지 그뿐만 아니라 내가 우울이라는 늪에 조금 빠져 있을 뿐. 그리고 우리 사이에도 칼이 있었을 것이다. 그도 포커페이스였을 것이다. 앞에 두 문장을 적어놓고 보니 내가 오히려 우울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우울의 늪에 있는 자를 건져내는 것은 그 늪으로 들어가기를 각오하고 하는 행위이다. 내가 떠나려고 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거대한 우울이 도사리고 있다. 그 늪으로 사람들이 빠져든다. 대부분 선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나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뒤늦게 깨달은 사실이 그거였다. 나도 그 중에 하나였을 뿐이라는 거. 싸늘한 창밖을 바라보며 노래를 듣는다. 가사가 나옵니다. 램프라는 밴드의 싸늘한 전경 이따가 들려드리죠. 오늘 밤 당신과 나는 모르는 사람. 15. 깊은 잠을 잘 것이다. 헤어나오지 못할 꿈속. 아, 거기 어딘가에서 오늘 밤 헤맬 것이 확실하다. 우울하다 말하는 자는 우울한 사람이 아니다.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럼 나는 뭐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첫 문장이 떠오른다. 보들레르, 그림 그리고 싶은 욕망 중. 필경 불행하구나 인간은. 그러나 행복하구나. 욕망에 시달리는 예술가는. 곡을 틀어드릴게요. 저도 오랜만에 찾는 곡이라서 보관함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라 한매가 언제까지 내가 니를 돌봐줄란가는 모르겠다. 이거네요.
네. 참고로 메타 소설입니다. 네. 좋은 밤 되시길.